은퇴 후 진로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잘 받아봤습니다. 네, 주변에서 다들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부터 따 이런 말만 하니까 좀 답답하셨다고요. 맞아요. 취업이 잘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일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 보내주신 기사 스크랩들을 보니까 그 고민이 참 깊게 느껴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정말 숭고하고 필요한 직업인 건 맞지만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크다는 그 통계 자료도 같이 보내주셨잖아요. 네, 특히 무릎이나 허리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딱 짚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은퇴하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내 몸을 막 소모하는 일을 선택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제안해 주신 대안들,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보람과 사회적 존중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직업 3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핵심은 딱 짚어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만족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점은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단순히 돈을 넘어서 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거냐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 오늘 살펴볼 직업들이 요양보호사보다 절대적인 수입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직업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른바 심리적 급여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긴 관점에서 보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선택지들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꼽아주신 직업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은퇴하고 등산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바로 그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숲 해설가입니다. 숲 해설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네, 숲 해설가는 그냥 이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숲의 생태계, 또 그 안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도록 돕는 일종의 소통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최고의 근무 환경을 꼽아주셨는데 와, 피톤치드 가득한 숲이 내 사무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일하면서 걷고 맑은 공기 마시니까 건강은 뭐 저절로 따라올 것 같고요. 그렇죠.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한 연구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죠? 숲 해설가의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낮은 이유가 그냥 방문객들이 친절해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핵심은 통제권에 있었어요. 통제권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해설가는 그날의 날씨나 방문객 그룹의 연령대, 컨디션에 따라서 해설 코스나 이야기의 깊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아,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응대해야 하는 일반 서비스직하고는 달리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자율성이 정신적 소진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보내주신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보니까 진상 방문객에 대한 고충도 간간히 보이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음주 후에 산에 올라서 막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지하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아이들 단체 관람객을 인솔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요. 또 궂은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체력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시 마냥 편하기만 한 일은 세상에 없군요. 그럼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신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짚어보죠. 자격 요건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건 전문 분야라서 자격이 필수입니다.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에서 숲해설과 양성 과정을 총 170시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산림교육 전문가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170시간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육비는 기관에 따라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면 주로 어디서 일하게 되나요? 고용 형태나 급여 수준도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수목원 아니면 지자체 공원 등 다양하고요.
고용 형태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 형태가 많습니다. 아, 계약직이 많군요. 네, 방문객이 많은 주말, 공휴일 근무는 필수인 대신에 평일에 쉬는 시프트제로 운영되고요. 급여는 보통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월 150에서 200만 원이면 이것만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좀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주 수입원으로 삼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직업은 주수입원이라기보다는 연금 생활자의 보조 수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하. 즉 돈보다는 건강과 만족감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급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거죠. 그렇군요. 일자리는 각 지자체나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라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율성을 누리면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께는 숲해설가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나를 채웠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는 직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학교 보안관이죠. 네, 배움터 지킴이라고도 하고요. 맞아요. 첫 번째 직업이 나와 자연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 직업은 나와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핵심 역할은 명확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상주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등하교를 돕는 그야말로 학교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실한 워라밸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었어요. 그렇죠. 학교 일정에 맞춰 근무하니까 주말, 공휴일은 물론이고 아이들처럼 방학까지 보장된다는 점. 와, 은퇴 후에 여유로운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속 한 분의 면허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건가요? 매일 아침 손주 같은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해 줄 때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이런 정서적 만족감이 일의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담긴 다른 일화도 인상 깊었어요. 한 아이가 매일 아침 자기한테만 비밀이라면서 사탕을 하나씩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 전체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다고요. 하하, 귀엽네요. 그 순수함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는 글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런 순수한 교감에서 오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고용 형태를 보면요. 보통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아, 이것도 계약직이군요. 네. 하지만 성실히 근무하면 재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오전 7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5시 반까지 하루 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고요. 안정적인 만큼 책임감도 정말 막중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특히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학교 주변의 낯선 사람을 상대하거나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일은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직업의 가장 힘든 점, 다시 말해 숨겨진 감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감정 노동이요? 네. 아이들을 해치려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격앙된 학부모를 상대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침착함과 연륜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CTV 모니터링이나 교내 순찰 역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직업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보내주신 채용 공고들을 보니까 전직 경찰이나 군인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던데 관련 경력이 없으면 힘든가요? 물론 우대 조건은 있습니다. 전직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출신이거나 무술 유단자라면 유리하죠. 네. 경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합격 후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면접에서 드러나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과 투철한 책임감이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아, 스펙보다는 태도군요. 네, 서류상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결국 마음가짐이라는 거네요. 급여 수준과 구직 시기도 좀 짚어주시죠. 급여는 지역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수준이고요.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네. 채용 공고는 신학기 전인 2월과 8월에 각 시도 교육청하고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적인 삶,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교감에서 오는 보람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학교 보안관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연과 공동체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 강조하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직업으로 가보죠. 바로 펫시터입니다. 네, 나이 들어서 남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이라니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보내주신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웃 어른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차가운 시설보다는 경험 많고 따뜻한 가정집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플랫폼 앱 화면들을 보니까 업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 방문해서 식사나 놀이를 제공하는 방문 돌봄, 아, 방문 돌봄. 그리고 펫시터의 집에서 며칠간 동물에 맞는 위탁 돌봄, 마지막으로 하루 한두 번 산책만 담당하는 도그 워커가 있죠. 네. 이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별표까지 쳐서 보내주신 바로 그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가능한 날짜, 내가 자신 있는 서비스만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점. 와, 이건 다른 직업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장점 같아요. 맞습니다. 펫시터나 댕댕이 집사 같은 플랫폼 앱에 내 스케줄을 등록해두면 조건이 맞는 보호자랑 연결되는 방식이라 사실상 내 스케줄을 100%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수익 구조도 완전히 성과 기반이고요. 수익 이야기가 나왔으니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방문 돌봄은 1회당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위탁 돌봄은 소형견 기준으로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30분 산책은 1회에 1만 5천 원 선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요. 하루에 산책 3건이랑 방문 돌봄 2건을 꾸준히 수행할 경우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군요.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만큼 책임이나 위험 부담도 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만약 돌보던 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없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펫시터가 직면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단순히 동물을 예뻐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대부분의 플랫폼이 자체적인 안전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펫시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런 전문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수인 자격증은 없지만 반려동물 관리사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같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응급상황 대처법이나 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네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야말로 떠오르는 블루오션이죠.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면서 슬픔에 빠진 보호자를 위로하고 장례 절차를 돕는 아주 진중한 역할입니다. 아,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삶의 깊이를 아는 시니어의 연륜이 오히려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죠. 그렇군요. 장례식장 소속일 경우 월 200에서 280만 원, 프리랜서는 건당 15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고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펫시터부터 장례지도사까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이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숲 해설가, 학교 보안관, 펫시터 이 세 가지 직업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직업들이 요양보호사보다 반드시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처럼 은퇴 후의 직업에서 수입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이죠. 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타인을 돌보는 것보다 고요한 자연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손주 같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가? 혹은 말 못하는 동물과 교감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이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진정으로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은퇴 후 3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함께 떠올렸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직업들 외에 혹시 당신이 살아온 지난 경력이나 평생 즐겨온 취미 중에서 제2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쩌면 당신만의 블루오션은 외부의 목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이야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